근데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또 전설적인 금융제국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그 아주 두꺼운 강철 금고를 딱 상상하셨을 겁니다. 네, 그 안에 막 번쩍이는 금괴나 빳빳한 지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물리적인 형태의 부, 그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가문은 좀 다릅니다. 18세기 프랑크푸르트의 그 비좁은 골목에서 시작해서 나폴레옹 전쟁,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오늘날의 인공지능 시대까지 무려 250년 이상을 살아남았거든요. 진짜 엄청난 생명력이죠. 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생존 비결을 오늘 심층 탐구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의 궁극적인 무기는 그 금고 안에 가둬둔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 금고안이 아니라 바퀴다. 맞습니다. 오히려 금고 밖에 구축해둔 눈에 보이지 무수한 실타래들이었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서 역사적 연대기부터 전기, 그리고 최근 글로벌 M&A 시장의 경쟁 구도를 분석한 현대 금융 보고서들까지 싹 다 모아봤거든요. 네, 자료가 정말 방대했죠. 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대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제국을 구축하고 또 진화해 왔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단순히 먼 옛날 엄청난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보와 신뢰라는 자본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청취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짚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제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쭉 보면서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꼽아봤는데요. 뭐 어떤 건가요? 자본의 형태가 어떻게 변태해 왔는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금화, 거기서 출발해요. 네, 돈 그 자체죠. 네. 네, 근데 점차 이게 인프라라는 거대한 혈관으로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정보 그리고 신뢰라는 고도의 지적 자산으로 그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와, 자본의 형태 자체가 진화했다. 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이건 단순히 한 가문의 생존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본주의 자체가 어떻게 그 작동 방식을 고도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축소판 그 자체인 거죠. 야, 완벽한 축소판이다.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그렇다면 가장 처음 이 보이지 않는 무기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으로 한번 가보죠. 네, 18세기로 가야죠. 네, 맞습니다. 창업자인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가 18세기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거주 지역, 그 유덴가스에서 희귀동전 거래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주 작은 비즈니스였죠. 그런데 이후에 영주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덩치를 키우게 되는데 여기서 그가 내린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 하나 등장합니다. 돈을 그냥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5 아들을 런던, 파리, 빈, 나폴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뿔뿔이 흩어보낸 거예요. 아, 그 유명한 5개의 화살 전략이군요. 맞아요. 가문의 문장에 새겨진 바로 그 상징이죠. 사실 19세기 초에 그 지리적 한계를 우리가 좀 상상해 봐야 해요. 그래야 이 분산 배치의 위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슈엉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요. 당시 유럽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은 고사하고 정보가 국경을 하나 넘는 데만 수주일이 걸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편지 한 통 보내면 한 달 뒤에나 답장 받고 막 그랬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5 거점에 딱 자리 잡은 형제들은 각자의 아내, 친척, 고영인들을 총동원해서 거대한 통신망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족끼리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이런 한번 묻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각국 정부의 정치적 동향, 군대 이동 경로, 지역별 금과 은의 가격 차이, 이런 최고급 정보들을 아주 복잡하게 암호화된 서신으로 매일 끊임없이 주고받은 거예요. 아, 저도 그 대목을 자료에서 읽을 때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5 아들이 흩어져서 실시간으로 유럽 전역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교차 검증을 했다는 건데 이거 완전 19세기에 이미 가문 전용 블룸버그 단말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아니면 초기 형태의 프라이빗 인터넷망을 쫙 깔아둔 거랑 다를 게 없죠. 남들은 그냥 신문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유럽 전체의 경제 지도를 저 위에서 실시간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이들이 구축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곧바로 국가 안보 차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가 안보요? 일기 환전상 가문이요? 네, 왜냐하면 각국 정부조차도 자국 밖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히려 로스차일드 정보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와, 정부가 민간 네트워크에 의존했다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남들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건 그냥 뭐 환열차에 이용해서 푼돈 몇 푼 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국채 시장의 방향을 미리 읽어낼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뜻이었죠. 바로 그 압도적인 정보력 때문에 탄생한 가장 유명한 신화가 있잖아요. 1815년 워털루 전투 이야기요. 아, 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런던에 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훈련된 비둘기를 딱 띄워가지고 영국 정보보다 먼저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들었다는 그 썰 말입니다. 네, 전서고시 나죠. 전설에 따르면 네이선이 일부러 주식시장에서 영국이 패배한 것처럼 막 연기를 해서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킨 뒤에 헐값의 국채를 싹 쓸어 담아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떼돈을 거머쥐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하지만 역사적 아카이브를 저희가 꼼꼼히 교차 검증해보면 이는 후대의 다분히 극화된 일종의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아 진짜요? 시장 붕괴시키고 쓸어 담은 게 아니라고요? 네, 시장을 고의로 조작해서 붕괴시켰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요. 그 비둘기, 전서구를 썼다는 것도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진실은 마법 같은 속임수가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비즈니스의 영역이 있었어요. 오, 그럼 진짜 팩트는 뭐였나요? 남들보다 빨리 안 건 맞잖아요? 네네, 네이선이 영국 정부의 공식 전령보다 딱 하루 빠른 월요일 밤에 그 승전보를 들었던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가문이 오랫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해둔 고속 범선과 릴레이 역마, 이런 사설 물류 시스템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비둘기 마법이 아니라 그냥 인프라 투자의 승리였군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이선이 시장을 조작한 게 아니라면 대체 남들보다 하루 먼저 그 소식을 안 게 어떻게 구체적인 그 막대한 수익으로 딱 연결이 된 건가요? 그게 궁금하시죠? 네. 단순히 전쟁 이겼대 아싸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이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들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워털로우 전투가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영국 정부는 로스차일드에게 엄청난 임무를 하나 맡겨둔 상태였어요. 어떤 임무였나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고 있는 웰링턴 공작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군대에게 막대한 군자금, 그러니까 서류상의 돈이 아니라 실물 금화를 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와, 전쟁 한복판에 실물 금을 배달했다고요? 네, 당시 프랑스의 아주 삼엄한 경제 봉쇄망을 뚫어야 했고요. 유럽 각지에서 온갖 종류의 화폐를 모아서 그걸 금으로 다 바꾼 뒤에 마차의 이중 바닥 같은 곳에 몰래 숨겨서 전장으로 밀반입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고도로 위험하고 정말 복잡한 물류 작전이었는데 그걸 로스차일드가 영국 정부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책상에 다리 꼬고 앉아서 숫자만 튕기며 머리 쓴 게 아니네요. 유럽 전역에서 금화를 직접 실어 나르는 그 거대한 물리적 물류 네트워크 자체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선은 승전보를 듣자마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돌리던 이 거대한 군자금 조달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겠구나. 이걸 누구보다 먼저 안 거죠. 아하, 전쟁이 끝났으니 국가는 이제 부채를 갚기 시작할 테고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부채를 갚으면 장기적으로 영국 국채의 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는 이런 거시 경제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당시 시장에 나와 있던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해서 오랜 기간 보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팔아치운 게 아니군요. 아니죠. 단기적인 투기나 주가 조작이 절대 아니에요. 압도적인 정보망, 그리고 국가 규모의 물류 시스템을 직접 돌려본 경험, 거기다 전후 경제 상황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만들어낸 아주 구조적이고 정당한 수익이었습니다. 야, 전쟁이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물류와 정보의 고속도로를 자기들이 직접 깔아주고 그 위에서 합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이거 진짜 놀랍네요.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런데요, 이제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웰링턴 군대에게 금화를 실어 나를 일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하나가 끝난 셈이죠. 그럼 이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네트워크를 쥐고 있던 가문은 그 다음에 대체 뭘랍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진 않았을 텐데요.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의 혈관, 즉 19세기의 인프라 시대로 딱 넘어가더라고요. 네, 흐름을 아주 잘 짚으셨네요.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이들은 전시 상황에서 물류망을 운영하면서 얻은 그 엄청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대륙의 물리적인 인프라를 이제 직접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인프라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철도입니다. 파리에 있던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프랑스 북부 철도망을 쫙 깔아서 파리, 런던, 벨기에를 잇는 유럽의 핵심 물류망을 구축해버렸고요. 와, 국가 간 철도를요? 네, 그리고 빈에 있던 살로몬 로스차일드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첫 증기철도를 직접 건설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철도 회사에 그냥 이자 받고 대출만 해준 단순한 은행가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요. 대출만 해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설마 뭐 직접 땅도 사고 철강 회사 세워서 레일도 깔고 막 기차까지 직접 돌렸다는 건가요? 네, 거의 그런 식이었죠. 사업의 주체로 참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자본을 빌려주는 전주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무슨 IT 기업들의 클라우드,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거네요. 누군가 19세기에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인프라 제공자로 자기 스스로를 딱 포지셔닝한 셈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정확해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들은 플랫폼 그 자체가 되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취했습니다. 수직 계열화요? 네, 이 전략이 가장 극명하고 또 무섭게 드러난 분야가 바로 글로벌 금 시장이에요. 금 시장이요? 아까 전쟁 때도 금을 만졌잖아요. 맞아요. 평화 시기에도 이들은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1852년에 영국 왕립 조폐국의 정년소 임차권을 아예 따내버려요. 나라의 조폐국 정년소를 민간이 임차했다고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1919년부터는 자신들의 사무실, 그 런던의 뉴코트라는 곳에서 전 세계 금 가격의 기준을 매일 정하는 이른바 런던 골드픽싱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에서 자기들끼리 오늘 금값 얼마 이렇게 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 기준을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가격 고시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들이 스페인 알마덴에 있는 수은 광산 독점권까지 꽉 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수은이요? 아니 철도 이야기하고 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화학물질인 수은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대목인데요. 19세기 재련 기술을 보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광석에서 아주 순수한 금과 은을 추출해내려면 수은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촉매제였습니다. 수은이 없으면 금을 못 만들어요. 아, 빵 만들 때 이스트 같은 거군요. 딱 그렇죠. 즉 로스차일드는 금광 몇 개 소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원석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닌 금으로 바뀌기 위해 무조건 거쳐야 하는 필수 재료, 그 수은의 공급줄 자체를 딱 틀어쥐어 버린 겁니다. 와, 맙소사. 진짜 상상 이상이네요. 리오틴토나 드비어스 같은 글로벌 거대 광산 기업들을 세우고 막대한 자금을 댄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 기업들이요? 네, 그러니까 금의 원료, 그걸 재련하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 그리고 가격을 고시하는 시장, 마지막으로 그걸 전 세계로 운송하는 철도망까지 국제 통화 질서라는 거대한 기계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 톱니바퀴를 자기들이 독점해버린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시장에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라는 판 자체, 게임의 룰 자체를 소유하고 지배했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들의 당시 덩치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영국의 노예제 폐지 사건 말씀이시죠? 맞아요. 1833년에 영국이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때의 일인데 법이 딱 바뀌면서 영국 정부가 기존 노예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했잖아요. 네, 반발을 무마하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게 정부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단 말이죠. 그때 로스차일드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무려 1,500만 파운드. 이거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15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현금을 영국 정부에 단번에 대출해 줍니다. 그 사건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민간 가문의 자본 동원력이 대영 제국이라는 그 당대 최고 국가의 재무부를 사실상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나라보다 돈이 많았다. 그렇죠.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인 결단조차도 이들의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었다면 아예 실행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야,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19세기의 인프라와 그 자본 제국도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무자비한 역사적 폭풍을 직격으로 맞게 됩니다. 네, 실현의 시기였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지점에 있던 그 막대한 자산들이 나치에 의해 싹 다 몰수당했고요. 비교적 최근이죠. 1981년 프랑스 미테랑 정부 시절에는 아예 핵심 상업은행 자산이 통째로 국유화되는 치명타까지 입습니다. 정말 뼈아픈 타격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 튼튼했던 거대한 강철 금고가 통째로 털리고 팍 부서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 현대를 다루는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가문이 망하지 않고 또다시 진화를 해버리거든요. 이 치명적인 손실 이후에 그들은 대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나요? 그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사실 그 끔찍한 역사적 상처들이 오히려 로스차일드가 현대 금융 환경에 맞게 탈바꿈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군요. 네, 과거처럼 자기 자본을 듬뿍 쌓아두고 대규모로 돈을 척척 빌려주는 그런 거대한 대차대조표 기반의 상업은행 모델은 이런 물리적인 몰수나 국가의 국유화 조치 같은 위험에 너무 취약하다는 걸 이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하긴 금고에 돈이 많으면 뺏기기도 쉬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본 집약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른바 지적 자산, 인텔렉추얼 캐피탈에 의존하는 모델로 체질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지적 자산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죠? 남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 따먹는 대신에 기업 간의 아주 복잡한 M&A, 인수합병 자문이라던가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관리, 그리고 머천트 뱅킹의 영역으로 조직의 몸을 엄청나게 가볍게 만든 겁니다. 아, 여기서 정말 역설적이고 통쾌한 포인트가 하나 발생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거대 기업이 한 10조 원짜리 인수합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대 투자은행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겠죠. 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이요. 그런데 그 은행이 자문을 해주면서 은근슬쩍 근데 그 인수자금 10조 원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영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자문 수수료보다 그 10조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훨씬 더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그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막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이익이 앞서는 이른바 이해상충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로스차일드가 노린 빈틈이 바로 이 지점이 맞습니까?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현대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하나의 거대한 딜 안에서 자문도 하고 인수자금도 빌려주고 때로는 자기들 돈으로 직접 주식 트레이딩까지 막 하거든요. 플레이어이자 심판인 거네요. 네. 반면에 현재의 로스차일드 앤코는 스스로 대규모 자금 대출이나 트레이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파는 유일한 상품은 독립적인 조언 그 자체예요. 오, 독립적인 조언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딜에서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 거래가 당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당장 멈추라고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요. 야, 이거 진짜 설득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철저한 중립성이야말로 복잡한 국경 간 거래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진짜 독특하네요. 물리적인 자신들의 금고를 텅 비워둠으로써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뢰라는 자산을 독점해서 팔게 된 거잖아요. 네,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현재 로스차일드 앤코 그리고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그룹 이 두 축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각각 1,200억 유로, 1,980억 스위스 프랑이라는 막대한 수준이고 매년 300에서 400건 이상의 아주 굵직한 M&A 딜을 조용히 성사시키는 파워하우스로 딱 자리 잡은 거군요. 맞습니다. 덩치는 줄였지만 뇌는 훨씬 더 날카로워진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가문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최신 동향을 하나 좀 살펴보죠. 2023년 말에 가문이 무려 37억 유로를 투입해서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던 로스차일드 앤코 주식을 모조리 사들이고 자진상장 폐지를 단행했습니다. 네, 다시 완벽한 가족 소유의 비상장 기업으로 회귀를 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 결정은 솔직히 좀 의아합니다. 아니, 요즘처럼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든 IPO에서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으려고 막 혈안이 된 시대잖아요. 상장이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스스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장 폐지를 하고 다시 그 두꺼운 장막 뒤에 가족 기업으로 쏙 숨어버리는 건 이건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전략 아닌가요? 대중의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표면적인 트렌드만 보면 당연히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 럭셔리 금융의 진짜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는 주주자본주의가 가진 한계를 아주 영리하게 회피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주주자본주의의 한계요? 네, 상장 기업은 어쩔 수 없이 3개월마다 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하고 주주들에게 단기적인 수용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잖아요. 주가 떨어지면 난리 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주요 고객층을 생각해 보세요. 초고액 자산가 가문들이나 중동의 막대한 국부 펀드들, 이런 곳들은 분기 단위의 짤막한 실적이 아니라 10년, 20년 나아가서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초장기적인 관점의 자산 관리를 원합니다. 아, 호흡 자체가 다르군요. 맞아요. 상장을 폐지함으로써 로스차일드는 그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서 완벽히 벗어나서 고객과 동일한 긴 호흡으로 세대 단위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구조를 복원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3개월짜리 성적표에 막 얼매여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100년짜리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진짜 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비상장 구조가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완벽한 비밀주의와 신중함입니다. 프라이버시 말이죠. 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관련된 국가적 규모의 자문이나 세계적인 거부들의 아주 민감한 자산 이동 같은 건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상장사라면 공시 의무 때문에 이런 걸 지키기 어렵죠. 그렇겠네요. 다 까발려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슨 19세기의 아날로그 골발에 갇혀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 겉만 장막을 친 거군요. 네, 최근의 투자 행보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미국 마이애미나 시카고 등으로 거점을 엄청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특히 M&A 트렌드나 기업의 가치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AI를 쓴다고요? 네, 즉 대중에게는 철저하게 가려진 아날로그적인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가장 최첨단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무기로 삼는 무서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가문이 이면에서는 가장 진보된 AI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이 대비가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방대한 자료들을 청취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세기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출발했던 이 로스차일드는 단순히 운 좋게 전쟁 테마주 하나 잘 잡은 벼락부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죠. 그들은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직접 깔았고요.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필수 인프라와 자원의 목줄을 통제했고, 또 현대에 와서는 덩치를 무식하게 키우는 대신에 철저한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고도의 지적 자본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자본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재화를 막 쌓아두는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완벽히 보여준 거죠. 시대를 앞서가는 정보망에서 독점적인 인프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무형의 신뢰로 자본이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는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강철 금고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솔직히 스마트폰 하나만 띡 켜면 전 세계의 주가, 환율, 온갖 기업 정보가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는 그런 극단적인 투명성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네, 이런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대체 불가능한 자본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룬 기존 자료들에는 없던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이 타이밍에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더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거든요. 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모든 자산의 이동이 블록체인상에 영구적으로 딱 기록되고 인공지능이 시장에 막 수많은 변수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대중에게 100% 투명하게 공개해버리는 그런 탈중앙화된 미래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비밀이란 게 없어지는 세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역설이 발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투명해지고 까발려질수록 오히려 대중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철저한 비밀주의, 그리고 250년간 축적된 배타적인 인적 네트워크,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와, 투명한 시대일수록 불투명함이 프리미엄이 된다. 맞습니다.
결국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는 여러분의 진짜 자산은 은행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굳건한 관계인가요? 야,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모든 것이 완전히 공개된 시대에 가장 불투명하고 사적인 신뢰야말로 최후의 럭셔리 자산이 될 것이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금고 밖에는 지금 어떤 실타래들이 어떻게 엮여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본 거대한 금융제국의 진화 과정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시간이었네요. 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욱 새롭고 지적인 자극을 팍팍 주는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